이어서 정치 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권혁중의 일타경제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소식 때문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졌죠? 네, 맞습니다. 이게 시장의 두 가지 예측을 깨버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사실 이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다 그 시기를 사실상 15일 이후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15일에 미국과 이란이 만나서 사실상 핵 협상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나서 협상 내용을 보고 나서 아마 해도 그 이후겠거니 했는데 이게 갑자기 13일에 공습이 나서갖고 시장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기습적으로 이제 단행을 나섰다. 그래서 전혀 예측을 깼고요. 또 두 번째 예측을 뭘 깼냐 그러면 이번 사태가 그 이란이 과연 보복을 나서겠느냐, 군사적 역량이 그 정도가 안 될 거다라고 해서 확전 우려가 없을 거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이미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란이 미사일 뭐 수백 대를 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 아이언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뚫고 몇 발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전 우려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거 확전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또 깨버렸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바로 반응했습니다. 이게 뉴욕 증시가요. 처음에 이제 장이 지난밤에 열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낙폭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란이 미사일을 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격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예상을 깨고 이란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나서고 있고 이게 확전 우려가 생겼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불안성이 더 커지고 있고 에너지 부분만 올랐고요. 나머지 부분 다 떨어졌고요. 반사행 누르고 있는 게 지금 방산주. 이게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분위기가 월요일장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유가가 좀 가장 원하지 않는 부분인데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서부 텍사스유라든지 브렌트유가 7% 넘게 지금 올랐거든요. 이게 왜 또 문제냐? 일단은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우리나라 물가겠죠. 당연히 유가는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유가가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되겠거니 하고 있었다가 지금 같이 유가가 지금 뛰고 있어서 물가 불안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미국 금리의 결정인데 사실 지금 7월 달에는 시장에서 동결 확률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계속. 왜 그러냐면 유가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자극하겠죠.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져요. 그냥 동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계속 2%포인트 정도 계속 벌어지게 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또 부담이 되죠. 금값. 많은 분들이 또 금값 투자해야 되나 하실 텐데 지금 사상 최고치를 또 뚫어냈습니다. 이렇게 위험해지면 안전자산으로 가죠. 네, 그래서 지금 금값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다시 이번에 그 공격으로 인해서 불안해지니까 많은 분들이 또 금을 찾으셔갖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어서 당분간 금 팔지 마시고 계속 갖고 계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가상자산 폭락했죠. 환율은 다시 워낙 약세가 일어나면서 환율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 좋은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란이 아까 말씀인 것처럼 이란이 보복을 나서겠냐 확정 우려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한적이다 영향이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 규모가 확대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금융시장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월요일 증시가 진짜 중요해요. 월요일 증시가 왜 중요하냐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 두 가지 중에 아마 판단할 겁니다.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노믹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더 신뢰를 가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아마 월요일 날 판단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주식이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었던 공약사항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이제노믹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제노믹스 때문에 사실 오르고 있는데 예. 만약에 이제노믹스의 진행 사항이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니면은 공약한 사항이 이행되지가 않는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은 이 전쟁에 포커스를 맞춰서 불확실성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예. 아마 매도가 엄청나게 나올 거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불안한 게 물론 뭐 이유는 있었습니다. 상법 개정 속도감이 그래서 더 중요한데 원래 12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가 이거 계획 처리하고 나서 새 원내 지도부에게 맡기겠다고 해서 사실 상법 개정안이 12일에 통과가 안 됐거든요. 예. 이거 자꾸 딜레이 되면은 시장에서 아마 실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뽑히자마자 상법은 빨리 맞습니다.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가느냐.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걸 지금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노믹스의 속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시장은 분명히 이 공약상 기대치에 더 많은 베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주식상이 이런 우려스러움을 이겨내고 좋은 분위기로 갈 거다. 그래서 월요일 증시가 진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선 있고 나서 뭐 거의 한 200포인트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증시만 본다 그러면 이게 6월 2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이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2,900선까지 이제 올라섰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3,000피 가느냐 마느냐 막 이런 상황까지 온 건데 물론 그 공습으로 인해서 공격으로 인해서 중동의 불안감 때문에 이제는 금요일 장은 이제는 떨어졌죠. 빠졌던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의 기대치는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그 중심에는 역시나 외국인들이 돌아왔다는 거. 이달 들어서 한 4조 원 가까이 순매수 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 계속 더 살까요? 예,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주에 대한 주주가치 제고 안 하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다음에 소액주주에 대한 불만사항들 처리도 안 해주죠. 배당 사항도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사실상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이걸 풀어내고자 하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순매수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월요일까지도 이어질지는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장, 특히 반도체 업종으로 크게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고. 근데 이게 좀 불안감도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약간 불안감 두 가지는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조심하자는 측면에서 첫 번째가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수세가 좋긴 좋은데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매수세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예, 예. 6월 4일 날 같은 경우에는 1조 500억 원을 순매수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져서 11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1,600억 원 정도, 12일에는 한 4천억 원 정도가 순매수 됐는데 이게 조 단위에서 천 단위로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순매수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는 잘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 지금의 이제는 대차 잔고가 좀 늘고 있습니다. 대차 잔고는 뭐냐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빌려놓은 거거든요. 예. 언제든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사실상 지금 여력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입니다. 먼저 장윤미 변호사 뜬 인물. 저는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병기 의원 예. 꼽아봤는데요. 일단 서영교 의원이랑 혼전이다, 뭐 박빙이다, 막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아마 그 좀 선거 막판에 터졌던 그 국정원 아들 이제 그 취업 의혹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의원이 그 이슈가 한 거의 10년 이상 계속 이제 본인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었고 국정원 내부에서 이제 감찰 등으로 다 본인은 해명이 된 사안이라고 했는데 이 당원분들 그리고 일단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이거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그런 기류가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선출이 되었고 또 굉장히 뭐 입법 개혁 등과 관련해서 사법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에 대한 의지도 강력하게 드러내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예. 자, 송영훈 변호사 금주의 뜬 인물. 예,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엄청나게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해서 금주에 뜬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께 좀 면구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 일요일에 제시한 그 5대 개혁안 상식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죠. 강론으로 들어가면 모든 내용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전당대회 해야죠. 그리고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많이 떼내졌지만 지금 그거라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론 결정에 당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겠다.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이고 당연한 논의가 당내에서 논의의 장마저 봉쇄되는 듯한 일이 이번 주에 있었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요일에 의원총회 소집을 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벽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아울러 볼 때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금주의 진인물은요, 장윤미 변호사. 저는 지금 권성동 의원 말씀을 주셨는데 권성동 의원 좀 꼽아봤습니다. 네. 본인이 원내대표에서 물러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완전 궤변이다, 왜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 항변을 이렇게 해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부하지 않았고 특혜받은 적도 없고 오히려 쓴소리했고 나는 친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조언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캐릭터, 업무 스타일 비슷하다. 소통, 공감 능력부터 키워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열을 뭔가 봉합하기는커녕 분열의 한 선을 더 짙게 그으면서 내려갔다.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상황을 외부자로서 보면 너무 헷갈리고 복잡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신 분이 전선도 없고 각이 세워지는 상황도 아니고 각각이 그냥 각각의 정치를 할 뿐이라서 그런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권성동 대표도 아까 이제 뜬 인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 뽑아주셨지만 저도 청년 정치인이 대단히 고군분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이 쇄신과 혁신의 주도권 갖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국민의힘의 혁신은요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권영동, 권영세, 윤한홍, 이철규 이런 친윤이라고 해서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기득권을 누렸던 그 의원들이 본인들 내려놓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친한계에도 정치적 화해를 취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당장 송은석 원내대표 출마하신 분도 아니 왜 당론으로 이 부분을 무효화해야 되냐 탄핵 반대와 관련해서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런 것도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마침표가 찍히면 이 과정이 유의미할 텐데 이 과정이 과연 유의미할까 이런 의문까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이따가 좀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송영훈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예, 금주의 진인물은 아무래도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겠죠. 예. 어제부로 이제 그 사의가 수용됐기 때문에 전 민정수석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오광수 민정수석 한 사람이 물러났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 초반에 인사 난맥상이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그 오광수 수석에 대한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하는 태도를 보셨거든요, 이미. 11일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오광수 전 수석의 차명 부동산 보유 문제 그리고 차명 대출 문제까지 불거진 상태에서도 본인이 미안함을 충분히 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자, 이렇게 국민 눈높이에서 현저히 벗어난 검증의 잣대를 유지한다면
오광수 수석은 같지만은 이재명 정권은 오광수 정권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점점 광범위하게 번져가는 인사 논란을 수습하기에 급급한 정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한주 국정자문위원장, 또 위성락 안보실장까지 점점 인사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 잣대를 회복해야 정권 초반에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다라는 고언 아닌 고언을 야당으로서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오광수 민정수석의 낭만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당에서까지 이제 민주당에서까지 초반에는 사실 비토 목소리가 약간 변주되듯이 좀 바뀌어 왔는데 아니 어떻게 특수통 검찰이 이 민정수석 자리를 가냐. 검찰 개혁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논리적 설득력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검찰 출신이 뭐 결격은 아니니까요. 근데 다만 차명 부동산 보유 거기까지도 이제 빠르게 수용하면서 아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국정 운영 뒷받침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할 때도 혹시 그 파고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동향을 좀 보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차명 대출 의혹까지 언론에 나오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제 사의 표명을 하고 수용을 하는 아마 이제 내부에서는 이게 대통령의 수석이라는 게 수석 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모고 대통령을 지원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의중이 좀 의지가 있으면 한번 계속 볼 수도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게 이제 민주당 안에서부터 이제 비토도 나오면서 더는 버티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 성룡훈 변호사가 얘기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의혹 제기도 당에서는 들여다보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또 청문회 절차가 그러니까요. 남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또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짚어주신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항변을 하고 있고 언론 앞에 서고 있고 또 뭐 내일도 별도로 또 입장 뭐 내겠다고 하고 있어서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새 특검을 전격 임명했습니다. 이 점 뭐 우리 성룡훈 변호사부터 한마디 하실래요? 일단 그 조은석 특검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조은석 특검이 그 밤 11시에 그날 임명이 되니까 김우겸 전 의원, 전 청와대 대변인이기도 하죠. 본인이 그 조은석 특검과의 과거에 있었던 인연을 소개를 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요, 조은석 특검이 현직 검사이던 신분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어긋났던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 8월 19일에 당시 이제 김우겸 한겨레 기자겠죠. 조은석 검사장과 통화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본인이 소개를 해요. 그 과정에서도 조은석은 말없이 뒤에서 조언을 해줬다. 취재가 막히면 길을 열어주었고 중요한 걸 놓치면 챙겨주었다. 조은석은 당시 현직 검사였다. 그것도 검사장이었다.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검사장과 특정 기자가 협업을 해서 취재를 하고 나중에 김우겸 기자는 어떻게 됩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되고 조은석 특검은 서울고검장으로 영전을 해요. 과연 그러면은 이런 분이 특별검사가 됐을 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미진한 수사가 있으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때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 전체에게 가장 그 수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요. 그렇죠. 널리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에 논란이 있는 인물이 특별검사가 됐을 때 과연 바람직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 조은석 특검이야말로 민주당 쪽 고위 인사들도 다수 맞아요. 구속한 사람이다.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토 목소리가 더 나오는 부분이 좀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제가 이제 김우겸 의원이랑 협업이라고까지 할 정도의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분이 뭐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와 막 각을 세운 부분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나서 감사 보고서에 대한 사실상 저격하는 본인의 이제 140쪽 분량의 서면을 막 제출하고 이런 게 화제가 돼서 그런데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당 소속 뭐 대통령, 정치인 구속한 이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러니까요. 정대철, 뭐 이기택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장인이신 진영구 검사장을 예. 또 구속 기소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현직 의원 6명을 재판에 했어요. 그러니까 여야 가리지 않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가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건 이 민주당의 어떤 의중대로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좀 이렇게 늘려서 보면 그렇고 이분의 뭐 별명이랄까요? 이런 게 재수사 전문 검사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검사들이 좀 놓치고 이거 무혐의인데 이거 증거도 없는 것 같은데 증거 불충분이다 했을 때 어떻게든 이제 뒤지고 찾아내가지고 기소까지 하는 그런 분야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좀 무난하다는 평가인 것 같아요. 특검이 이제 3명의 특검을 임명해야 되는데 2대 1로 이제 민주당과 이제 조국혁신당 그렇죠. 한 명씩 하고 특히 최상병 특검은 이제 군에서 굉장히 이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이 최종적으로 좀 낙점이 돼서 기대가 좀 개인적으로 큽니다. 이명현 특검. 맞습니다. 이명현 특검입니다. 조은석 특검 말고 나머지 분들도 평가해 보시면 지금 특검 개개인에 대해서 평가하기엔 좀 이르죠. 네. 왜냐하면은 특별검사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프로필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보고 평가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번 특검에서는요. 특검의 규모가 전례 없이 방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수사 결과가 본래의 수사 목적에 한정이 돼야지 별건 수사로 나아가서 정치적 보복에 이르게 된다면은 그런 점이 가장 피해야 될 점이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특검 수사기간이 그 해병대원 순직 특검은 140일, 나머지 2 특검은 170일 아닙니까? 그런데 해병대원 순직 특검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공수처가 한 1년 6개월 이상 수사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쯤이면은 수사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으로 넘어가면은 한 2달이면은 저는 수사 충분히 하고 기간이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방대한 인력이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했을 때, 그럴 때 과연 이 특검의 그 권한과 역량이 남용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정치 보복입니다. 그런 것을 특검이 중심을 잡고 중립성을 갖고 잘 제어를 해야 그래도 특검을 할 만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자 그 숫자 자체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그 파견 검사도 많으니까 조속히 해서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좀 법안을 만들 때 있었던 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최장 이제 170일은 못 넘고 그리고 거기에는 준비 기간에도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기소가 된 이후에도 딱 그 기간을 다 정해놨어요. 너무 늘어지거나 하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거 정치 보복 아니야? 뭐 정치 수사 아니야라고 하는데 저는 정치 보복성 수사라는 건 사건과 증거를 쫓지 않고 사람을 쫓는 거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특검은 다 사건명이잖아요. 최상병 특검도 이 부분 임종근 전 사단장도 기소되지 않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마찬가지고 최근에야 800에 7070이 누구 전화번호냐. 그럴 때 이종섭 장관이었나요? 이제 국회에서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 답변하기 곤란하다라고 해서 혹시 김건희 여사인가 막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란 건 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빨리 해야 된다는데 저도 너무 동의하는데 다만 이게 전직 대통령도 사실상 피의자로 그럼요. 전환될 수 핵심 있는 피의자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아마 특검도 이명현 특검도 새 특검 중에 우리가 제일 난이도가 낮은 것 같다라고 한 게 또 이 기간이나 이런 부분 우려에 다 반영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그 특검의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는 말씀 드리냐면요. 그 파견 검사 120명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사실은 120명이라고 하지만 특검보까지 합하면 137명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 평검사까지 다 통틀어서 107명이에요. 거기서 사실은 직접 수사 안 하는 검사들 그리고 공판 검사를 빼면 그 인력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남부지검 하나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이고 서부지검, 북부지검을 합하면 135명인데 그것보다 더 커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민영배 의원, 김용민 의원, 장경태 의원 이런 의원들이 이른바 검찰 해체 4법을 발의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은 12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특검에 갔을 때 갔다가 돌아오면 내 회사 없어질 수도 있어요. 민영배 의원은 뭐 한 석 달 안에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특검이 본래 목적이 된 수사를 하고 나서 기간과 인력이 남을 때 그 인지 사건으로 파생해서 별건 수사에 나아가지 않겠느냐 이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기한을 정해놨다 말씀하시는데 아마 수사기간 말고 재판기간도 정해놨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 특검법 모두 다 공직선거법에 있는 633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 민주당이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은 좀 염치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633 조항을 가장 많이 어겨가면서 재판이 늘어난 끝에
지금 대통령직에 가 계신 분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제가 조금만 예, 덧붙이면 말씀하세요.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을 어겨서 특검에 633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건 저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120명 이러시는데 정확하게 한 특검당 보면은 60, 내란 특검 40, 60, 40, 20인 거죠. 음. 저도 이 말씀 계속 드리고 싶지 않은데 제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쫓는 게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전 당시 대표에 대해서 150명이 넘는 검찰이 투입됐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란 특검 들여다봐야 되는 혐의가 11입니다. 김건희 특검 16개예요. 최상병 특검만 해도 8개입니다. 이런 부분과 분별해서 보면 과연 국민의힘에서 무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그 최순실 특검 때요. 파견검사 20명이었는데 그때도 특검법에 보면은 수사 항목이 한 13가지 됩니다. 그때 무슨 피부과 의혹까지 별의별 것 다 수사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 정도 인력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내란 특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과정과 관련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이제 수사 대상으로 삼을 때 그때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수사 선상에 올리지 않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비화폰으로 막 대통령과 그 전후로 통화를 한 의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자당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던 게 아니 한동훈 대표가 당연하지만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라고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제 의결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런데 원내대표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면서 혼선을 이게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왜냐하면 통화 내역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요. 그건 당연히 수사 선상에 올라야 될 것 근데 이제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역 야당 의원을 표적 삼는다라는 또 반박이 있겠죠. 그 수사 선상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본인이 본인 입으로 선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5월 30일에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강요 중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뭐 있을 거라고 본다. 그런 얘기들을 대통령 후보가 직접 얘기를 하면 그로부터 5일 만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수사 가이드라인, 수사 대상을 미리 점 찍어줬다는 이야기를 듣기 충분해요. 그러니까 정치보복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그 진상은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정리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정치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야당의 의석수 감소를 의도해서 수사 선상에 올린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두 가지는 명확하게 구별되어야지. 네. 근데 뭐 대선 있기 며칠 전에 후보자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건 내각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관여된 거 아니야? 라는 의혹까지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 어느 유튜브인지까지 날짜까지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직접 보시면 그게 선제적으로 예단하듯이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아주 수동적인 수준의 언급을 불과한 건지는 다 직접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그 기준이라면 대통령 후보자는 본인의 의중을 말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질문을 받았을 때 본인의 의사를 말하고 그걸 국민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가 아주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시해라, 수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날에 현장에 있었던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로서 보고 들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혼선이 초래됐었다는 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막 반발이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아마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도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수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대선 후보는 아니고 대통령이니까 이제는 좀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다 그 당시에 보고 들어서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그 계엄 당일에 그 국회 풀숲에 계셨는데 뭘 어디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안 드리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저는 이런 토론 태도에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풀숲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유튜브 채널에서 질의응답을 한 게 계엄 현장 당일이었습니까? 정보가 없고 이랬을 때? 아니요. 수사도 이미 진행된 이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와 정치적인 인식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저는 폄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점을 다시 정리를 하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 매우 유력한 후보의 신분에서 당선되기 직전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좌표를 찍듯이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치보복 논란이 나오는 것이다. 그 뿌리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1시 29분 좀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후반부 토론 이어갑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차량으로 서울 시내 도심 안쪽 진입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곳곳에 집회 소식이 많은데요. 먼저 반포대로 반포대교 방면 운행 답답한 이유 중앙지검 서문 앞 하위 차로가 모두 집회로 차단돼 있어서고요. 도심 사대문 안쪽에선 효자로 정부 청사 교차로에서 영추문 구간과 종강역에서 을지로 입구 방향으로는 전차로를 막고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반대 차로를 나누어 이동시키면서 정체가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경부선 서울 쪽 양재 부근 5차로의 사고 처리 길어지면서 달래내부터 시구간 진입 크게 더디고 장맛비가 계속되고 있는 남부권으로는 남해선 부산 방향입니다. 7원 분기점부터 창원 1터널 쪽으로 3km 구간 사고 정체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중앙선 춘천 쪽 군위 1, 2차로와 중부 내륙선 양평 방향 충주 분기점 1차로에서도 각각 사고 수습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장윤미 변호사.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한 이제 젠 걸음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방위적으로 뭐 정재계 인사들도 만나고 뭐 안전 관리 점검에도 나서고 뭐 수해 미리 점검도 하고 이러는데 이번 주에 군부대를 방문했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쟁이 우리가 종전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단이 된 상황이고 정말 싸우고 이기면 어떻게 보면 하수고 싸우지 않고 이기면 그게 고수인 건데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아마 김포 그리고 강화 이런 쪽에 사시는 시민분들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정말 무릎 꿇고 울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었어요. 맞아요. 정말 너무 고통스럽다. 밤에 잠도 못 잔다. 예. 창문도 못 연다. 예, 거의 곡소리, 막 동물 소리 이런 거를 섞어서 이 고통을 주라고 북한에서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제 우리가 했었고 거기에 예. 대한 반격 성격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일단 중단됐어요. 그러면서 거기 시민분들한테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정권이 교체됐다는 효능감으로 좀 다가오실 수 있겠다. 그 연장선상에서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라는 말이 좀 와닿아서 꼽아봤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건 물론 좋죠. 그런데 먼저 싸우는 것을 포기하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지게 됩니다. 우리 그 접경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 그 대남 소음 방송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강화군 송해면 이런 데 가면은 정말 대남 소음 방송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대남 소음 방송을 구조적으로 못하게 할 수 있는 무슨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으로부터 아무것도 약속받지 못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먼저 중단했어요. 그런데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작년 6월 9일에 재개할 때 왜 재개하게 됐습니까? 북한이 계속 남측으로 오물풍선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 뭐 대남 소음 방송하는 것 아무것도 북한으로부터 중단한다는 약속도 받아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약속을 해도 북한은 판문점 선언도 어기고 9.19 군사합의도 어기고 하는 데서 보듯이 사실은 믿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중단해 버렸어요. 당장은 북한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보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중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영속적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게 언젠가는 대가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제적인 대북 방송 중단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 방송은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북한과 뭔가 최소한 등가 교환이 되거나 상호주의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중단해도 중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 겁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단 며칠 만에 이걸 한 거는 일단 뭔가 좀 달라져 보자라는 어떤 네. 그런 제스처라고도 볼 수 있는 대단히 거예요. 좀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예요. 분단 국가라는 건. 그리고 언제든지 정말 뭐 위험한 상황이 안보에 초래될 수 있다라는 것도 현실이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더 그렇고요. 또 대한민국이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굉장히 작은 이런 공격에도 큰 이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김포도 북이랑 대단히 가깝지만 서울이랑도 너무 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구조적인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대안이 마련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북 방송 막 해도 대남 방송을 절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떼서 정말 그 인접 지역에 사시는 시민분들의 불편부터 덜어드리는 게 저는 네.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송 변호사 검주의 한마디.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5대 개혁안을 제시할 때 기자회견문에 들어있던 문장인데요. 국회 당론 투표 사안에 관하여 원내외 당협위원회를 통한 당심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민심이 모두 반영되는 절차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들어있었는데요. 자, 이건 누가 제안했는지를 떠나서 우리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제가 금주의 한마디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 루소가 과거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국민은 오직 투표일만 자유로울 뿐이다. 투표일이 지나게 되면 곧 노예로 되기 쉽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에서는요, 당원의 신분이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당원은 오직 전당대회 때만 당의 주인이다. 전당대회 때가 아니면 곧 구경꾼이 되기 쉽다. 이렇게 논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수의 변화와 쇄신과 개혁이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상당수의 건강한 당원분들은 지금 당의 이른바 구주류라고 하는 분들과 생각이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당론 결정 과정을 독점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누가 이런 개혁을 시도하든지 간에 당원들께서 중심을 잡아주셔서 이런 개혁안이 도입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의 정당이 건강해져야 정치가 발전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론 결정을 현역 의원들만 하도록 하는 거 좀 문제가 있죠. 네. 자, 그 아까 특검 얘기 좀 했습니다만은 이제 대통령 경찰이 세 번째 소환 요구하는데도 이제 불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경찰 차원에서 체포영장 이런 식으로 갑니까? 그냥 특검한테 넘깁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7부에서는 3번 소환 통보를 하고, 그런데도 불응하거나 2번 했을 때도 앞으로 안 나올 게 너무 뻔하다 이러면 체포영장을 법원 통해서 발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특검으로 교체가 되는 그런 이제 시기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반응이 나왔던데, 특검에서 부르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 끌기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영장 치지 말고 나에 대해서 인진 확보 시급하게 하지 말고 예. 지금 이제 특검이 바로 발족이 될 테니, 그때는, 근데 사실 그때는 안 갈 도리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가겠다는 스탠스로 좀 바꾼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경찰도 특검한테 넘기고 그 사이에는 체포 안 하는 게 옳다. 옳다기보다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될 가는 수밖에 없다.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조은석 특검이 이제 임명되고 나서 다음 날 검경을 다 방문했잖아요. 갔어요. 예. 아마 거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협의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느냐, 그다음에 그러면 추가로 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한테 넘길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저희 당 얘기니까요. 이거 뭐 제가 대표성은 없지만 네. 회초리 걷고 좀 스스로 맞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논평 같은 걸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찰 자진 출석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게 사실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한다는 것을 국민들께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런 대응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것은 조금 아쉽고, 그리고 이 일련의 사태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 보면 참 만시지탄의 감이 들죠. 김건희 여사 문제만 해도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처음 그 야당에 의해서 발의가 됐을 때 이거 상설 특검을 도입해서 문제 해결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라고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름 걸고 얼굴 보이면서 말씀드린 지가 예.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때 했더라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대통령이 바쁘게 여기저기 막 다닙니다. 재계 인사 만나고 전방부대 가고 한강 통제소 네. 가고 이태원 참사 현장도 가고
뭐 그다음 이제 G7 정상회담 이제 곧 갈 거고 그다음 나토 정상회담도 가느냐 마느냐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대략 가는 쪽이 되지 않을까요? 언론에 약간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3년 내리 갔나? 그래서 만약에 가지 않으면 그 공백이 너무 좀 커 보일 수도 있고. 이게 다만 이제 여러 경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토와 관련해서는 이제 나토가 또 한반도의 이 정세에 또 한 축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그런 좀 부담감, 나아가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규탄 성명이 나토 측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북러가 너무 밀착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관리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대한민국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랬을 때 더 이제 멀어지는 부분에 대한 부담 같은 게 이제 외교상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엄청 강력하게 요구하는 예, 부분에 예. 대해서도 좀 수기가 있지 않을까 가야 생각합니다. 되겠죠? 비단 보수 진영에서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실용 외교의 진정한 의미가 야당에서 과거에 비판해 오면서 쓴 용어 이른바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가치 외교에 대척점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토 정상회의까지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G7 정상회의가요. 지금은 중국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한 어떤 공동의 보조를 맞추기 위한 성격이 큽니다. 2023년에 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가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잖아요. 그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보면은 중국이 19번, 네. 러시아가 23번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G7 정상회의에 사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이런 것에 발맞추기 위해서 뭐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이런 나라들이 초청되고 우리도 거기에 응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가면은 나토 정상회의 못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미 3년 연속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초청을 받았는데도 안 간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유럽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지금까지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가야죠. 가는 쪽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아까부터 계속 거론됐던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입니다. 원내대표 월요일날 뽑죠. 그렇죠. 누가 될까요? 일단은 오후 5시까지 후보 등록이니까 추가로 등록하시는 분이 있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송원석 의원, 김성원 의원 두 분이 출마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언론에서는 친윤 대 친한의 대결 뭐 이렇게 좀 전형적인 논법으로 보도를 하는데 저는 좀 의견이 많이 달라요. 그럼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에 국회 안까지 들어가 놓고도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신 분과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신 분과의 경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월 6일에 한남동 관저 앞에 가셨던 분과 거기 안 가셨던 분과의 경쟁. 더 넓히면은 당이 현상 유지되어 있어도 무방하다는 세력과 그래도 당이 개혁하고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추동해 보려는 그런 그룹과의 경쟁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게 친윤 친한이죠. 아니죠. 과거에는 그것을 이제 딱 어떤 그 사람 중심의 계파를 놓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조금 지형도가 다르다고 봐요. 일단은 의미 부여를 하신 거지. 아니 실제로 그분들의 정체성이 그래요. 송원석 의원은 계엄 당일에 제가 그 국회 도서관 쪽으로 들어가는 회전문에서 마주쳤어요. 국회 경비대에서 막혀가지고 그때 일렬 종대로 들어가다가 끊겨서 못 들어갔는데 제가 국회 경비대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 0시가 조금 안 된 시각에 송원석 의원이 거기 나타났습니다. 대치하다가 결국은 못 들어가니까 다른 데로 가셨거든요. 나중에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한 의원 명단에 없어서 저는 막혀가지고 끝내 못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당의 현직 대변인인데 이틀 동안 송원석 의원은 제 눈앞에서 막혀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떻게 국회에 들어가셔서 그런데 예결위 회의장에 계셨더라고요. 본회의장은 안 들어가고. 예. 그래서 제가 앞서 국회에는 들어갔지만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신 분과 예.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신 분의 경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예결위 회의장에는 누가 있었대요? 당시에 이제 뭐 추경호 원내대표 등등이 거기를 의원총회 장소라고 변경 공지를 한 일이 있었죠. 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앞날? 저는 이게 친윤 친한 구도로 이제
조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김성원 의원은 또 친한도 원래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른바 친윤계로 해서 기득권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고 지금은 이제 뭐 수도권이다. 왜냐하면 이 김천의 송원석 의원과는 좀 다른 지역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친한계에서 좀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반농담조로 그러니까 약간 친윤인지 친한인지 애매하니까 제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좀 도와주는 분이 차라리 친윤이라고 명명돼서 표라도 더 가져오면 좋겠다고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또 임명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나오려고 한다는 김기현 의원 좀 왜 나오려고 할까? 이미 뭐 당대표급이신 분이고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를 또 역임했고 근데 이제 추대하면 이제 사실상의 이제 비대위 체제까지도 본인 어떻게 보면 입맛대로 구성할 수 있어서인데 그러니까 아마 표의 이런 분포로 보면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송원석 의원이 승리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아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더 나올 주자들은 드문 것 같고 또 2파전으로 간다고 언론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랬을 때 과연 국민의힘 미래가 열릴 것인가 예. 저는 두 분 중에 누가 돼도 뭐 크게 기대가 이제 되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송원석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기가 이게 왜 당론을 무효화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개헌 당일에도 자당에서도 비판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결위 회의장에 있어야 됩니까? 본회의장에 있어야 되죠. 또 판단을 하는 게 저는 정치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원내 지도부까지 되려고 하시는 분은. 그리고 송원석 의원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당직자들 폭행 논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표 방송하는데 본인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않았다고. 그래서 고발도 당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뭐 김성원 의원도 실언이 계속 이제 꼬리표처럼 그 수해복구 현장에서의 비왔으면 좋겠다 발언이 있지만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런 원내대표 선거로 하나의 돌파구가 정치적으로 마련될 것인가 그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있지만 임기는 이달 말까지이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면 모든 당의 주도권은 원내대표 쪽으로 옮겨가지 않겠느냐. 결국은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당의 미래를 다 가늠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요. 국민의힘의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장래에 관해서 중요한 키를 쥐고 계신 분들이 이른바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2월 6일에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44명이에요. 그러면 107명 중에 과반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12월 14일 이후에 즉 탄핵소추 이후에 6개월 동안 당이 이런 흐름으로 왔느냐. 결국은 그분들이 주도하는 당의 흐름에 그대로 끌려간 중립지대 의원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번 대선 결과를 잘 분석하고 음미하고 복귀해 보면서 아 이대로 가면은 정말로 안 되겠구나. 그리고 현실 정치인으로서 우리 자리도 없겠구나라는 부분까지 매우 냉혹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당의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하셔야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도 열리는 거예요. 제가 비록 뭐 원외에 있고 굉장히 한미한 위치에 있지만 당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고언을 공개적으로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뭐 지금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걸 보면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고 뭐 거의 최악의 지금 상황까지 온 게 대선에서 진 것도 있지만 진 직후에 보여준 당의 어떤 그 모습들이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갤럽 조사를 국민의힘 분들도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그 직후에 이 지지율에 이제 버금가고 더 문제는 거의 60대, 70대도 반토막이 났어요. 예. 뭐 20, 30, 40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른바 TK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이 지지를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답이 있는데 그 길을 못 가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지금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TK에서는 공고하거든요. 거기서 지방선거 4사람 꽂아서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걸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 새 신책이 나올 것인가? 아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제는 끝일 겁니다. 네. 월요일 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본인의 롤은.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이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적고 그럼 누가 쇄신의 목소리를 정말 깃발 들고 외칠 것인가. 이른바 친한계. 그런데 거기는 아직은 너무 소수고 그리고 서로 수용할 자세가 양측에 별로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물가기름 같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쪼개야 된다. 신당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까지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신당 만든대요? 그 정계 은퇴하셨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신 분께서 예. 왜 자꾸 그렇게 국내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은 앞서 장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답이 있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목요일에 그 사퇴 기자회견을 할 때 사실 거기서 나왔어야 될 정답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물러나지만 여러분이 당을 건강하게 재건해 주십시오. 이런 말들이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사실상 저는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8월 16일도 아니고 9월 16일에 독립운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태극기를 흔들라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태극기 걸어놓으라는 건데 그것도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때 독립운동에 반대했던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라는 의미의 기자회견으로 적어도 보통의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이 정말 이런 길로 가서는 안 되고 그나마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뭐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 같은 사람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내의 신진 인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당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힘을 얻게 되면 국민의힘은 분명히 건강한 보수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에 도전하겠죠? 김문수 후보는 지금처럼 공개 행보를 연이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 도전할 가능성이 유력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도 나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41%를 대선에서 득표를 했는데 그 41%가 모두 온전히 본인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은 대다수가 동의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대선 후보로서의 후광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뭔가를 해야겠다는 어떤 조급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나설 것이고 그러면 뭐 이쪽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뭐 측근분들이 기사에 따르면 이번 텀은 좀 쉬고 가자라고 뭐 조언하는 분들도 계시다고는 나오는데 그 선택은 뭐 안 할 것 그죠? 같고요. 김문수 후보는 제가 이제 가까운 분한테 여쭤봤더니 주변에서 엄청 나가셔야 된다. 이번엔 예, 분명히 예. 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왜냐하면 쓰레기통 뭐 이런 언급까지 하면서 안 나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그건 대선 직후였기 때문에 좀 명구스러워서라도 꺼내기가 좀 어려운 맥락이 있었고 저는 두 주자가 또 붙을 것 같습니다. 대선에 또 제2라운드가 펼쳐질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이제 하나의 예고편이 될 것 같고 결국은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가 다시 붙어서 누가 당대표 되느냐 거기에 다 달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일단 그런 리턴 매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한지아 의원이 이번 주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전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6대4 정도다라는 그 답변을 했는데 아주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 걸로 보여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 리턴 매치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선거가 반드시 예고편이 될 거냐 그것도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당원들의 생각과 의원들의 중론이 불일치한다는 점이 크거든요. 뭐 일치했다 안 일치했다 그러죠. 그렇죠. 지금. 네. 원내대표는 의원들만이 뽑는 거고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안 나서면 누가 대항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리인 김문수에 이야기가 대한 나오는데 대리인? 뭐 그러니까 한동훈 개 내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의중을 잘 반영할 인사. 근데 그런 인사는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없어. 예. 그럼 뭐 누가 있어요? 네, 일단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할지 말지 언제 할지 이것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는지 그리고 그 새 원내대표 중심으로 비대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 비대위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까지 봐야 아마 주요한 이른바 플레이어라고 불리는 분들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죠. 뭐 한마디로 사실상 함께하기 힘든 두 세력이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겨우겨우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쪼개질 에너지가 부족해서 지금 같이 한 지붕 아래 있는 느낌. 그러니까요. 함께하기 참 어려운 두 집단인데 갈라서지도 못하고 그냥 몇 주째 그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마치 국민의힘이 분당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아니요. 합니다. 그게 아니니까 되게
사실상 걸어온 그 행보나 특히 그 계엄과 탄핵 이후에 보여준 그 태도를 그냥 지적하는 거예요. 너무 결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이었나요? 어쨌든 당을 나갔던 개혁 보수들이 실패해서 당으로 복귀하면서 또 고초를 겪은 이게 이제 안 좋은 학습 효과가 되는 아무튼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늘대표 경선 결과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은이가 부르는 당신만을 사랑해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